현지 시각 24일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승인한 지 몇 시간이 안 돼 탱크 등을 동원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진입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등 주요 도시와 국경 지역에서는 미사일 공격에 의한 폭발음이 들렸고 돈바스 지역 친러 반군은 정부군을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기습적으로 침공하면서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전쟁의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양국 간의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전쟁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배경은 무엇이고 현재 전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채입니다.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요. 그리고 군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냉전 이후 가장 큰 안보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강윤희 교수님, 방종관 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에 대해서 얘기하러 나오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일이 발전될 거라고 커질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조금 바빠졌는데 사실 이게 좋은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서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암울하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네. 네, 지난해 1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켰는데요. 그때쯤 교수님을 모셔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돈바스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결국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으로 진격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 68일분을 녹화했던 날이 12월 9일인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아무도 전쟁이 지금의 규모로 전면전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지 못했었고요. 저희가 녹화하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군이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우려가 현실화됐고 전쟁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참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은 국제적인 비난을 그냥 감수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근데 군사적인 측면 지금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러시아 측이 기본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군사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방향이죠, 사실은. 그 나토 가입이 과연 그럼 군사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망 구축과 연계시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폴란드와 미사일 방어막 협약을 체결하고 또 체코와는 레이더 설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러시아 외무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외교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사일 방어 나토에 가입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가 가입이 되면은 결국은 핵 억제력까지 사실은 균형성이 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그런 러시아의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08년도 조지아의 일방적인 승리, 2012년도 시리아 사태를 개입해서 나름대로 목적 달성을 했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크림 반도에서 또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했고 이렇게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소규모 군사작전을 통해서 군사적 행동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감이 붙었지 않았을까. 그 자신감이 결국은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제 또 어떤 민족주의 성향의 어떤 여론, 러시아 내 여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군사적으로 이런 무리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군과 또 반군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으로 들어갈 것은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외 다른 지역으로도 진입을 했어요. 이 외교적 측면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에 한정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짐은 작년에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2월에 나토와 이제 미국 측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금지하는 거를 서면으로 보장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을 보면 돈바스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 돈바스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전체를 문제시 삼는 이런 작전 계획이랄까 외교 목표가 설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특별 군사 작전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 내걸었던 거를 보면 돈바스 주민 보호라는 명목도 내세웠지만 그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 그리고 탈나치화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의미가 좀 이제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탈나치화가 뭐예요? 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워낙 탈나치화라는 것은 그 나치의 그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고 그런 유산들을 없애는 의미고 우리로 치면 이를테면 이제 일제 청산한다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나치 잔당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인데 네. 그 러시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 현재의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띤 친서구를 지향을 보이는 이런 정치 세력을 나치의 잔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들을 계속해서 그 네오나치즘이라고 프레임을 했었고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라서 웃지만 러시아 시민들 중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꽤 오랫동안 이것을 프로파간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러시아는 그러면 탈스탈린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푸틴 자신을 히틀러와 비슷하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푸틴이 탈나치화를 주장하니까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 전체적인 면을 한번 저희 장군님께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군사 작전의 준비, 경과,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시작한 것은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처음에는 뭐 80개 대대 전투단 또 120개 쭉 해서 군사력 증강이 언론에 쭉 보도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사실은 그 미 측에서 그 러시아가 침공을 결심했다, 군사적 행동을 결심했다. 그리고 예상일을 2월 16일로 사실은 확정해서 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었고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미 러시아가 그때 계획한 거는 사실이었는데 미국이 공개하는 바람에 사실은 계획을 변경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때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뭐 미국의 음모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또 한 번의 국면이 이제 전개되는 게 22일 날, 네. 2월 22일 날 푸틴이 그 돈바스 지역의 두 개 공화국을 독립을 승인하는 그 성명을 발표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사적 행동은 돈바스 지역에 한정될 것이다 이런 게 대부분의 뭐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런데 24일 날 현지 시간 24일 날 05시에 우크라이나 3개 방면에서 전면적인 대규모 이제 군사 행동을 개시했고 현재 오늘이 이제 8일 차지 않습니까? 오전에 쭉 체크해본 결과로는 이제 대도시를 점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키이우는 현재 외곽에서 현재 봉쇄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헤르손은 이미 이제 함락이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의회나 뭐 이런 건물들이 다 장악이 됐다고. 오늘 하고. 지금 뭐 그런 보도들이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주요 고속도로마다 교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이우 동북부 외곽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화면에는 키이우로 향하던 러시아군 전차 행렬이 폭발물 공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차 중 일부는 드론 포격이나 지뢰에 의해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들이 방향을 돌려 후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하르키우에서 뭐 제2의 스탈린그라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치열한 지금 시가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이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도대체 왜 우크라이나 땅에서 반정부 그 활동을 하는데 러시아가 승인을 해요? 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일본의 어떤 뭐 도시가 우리가 반기를 들었다 그랬더니 한국에서 그 도시를 우리가 승인하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러시아가 과거에 아파지아나 오세치아 같은 분쟁 지역이 독립을 추구한다고 뭐 독립을 선언했을 때 승인을 해줌으로써 그 지역을 그 해당 국가로부터 분리하고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군이 진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돈바스에 이제 승인을 해준다는 그 의미는 이제 최소한 러시아는 그 지역을 우크라이나 땅으로 보지 않는다. 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군은 이제 들어간다 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네들끼리 그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러시아의 정확한 목표는 뭐예요? 예, 지금 뭐 푸틴이 소련 제국을 뭐 다시 건설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참에 우크라이나 영토도 확보하고 돈바스 문제는 또 해결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도 가입하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타 쌍피가 아니라 1타 3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너스 카드 하나 받은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목표를 동시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전면전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승리를 한다면 우크라이나 정부로 하여금 나토에 이제 가입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확고한 그런 뭐 서면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영토 문제만 놓고 얘기하면 일단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이제 2014년에 병합을 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걸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완전히 이제 그 영구히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확답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영토 혹은 뭐 독립국 지위를 뭐 승인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추후에 러시아로 병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제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 군사적인 작전이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러시아가 지금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는 어디냐면 이쪽 크림반도에서부터 돈바스로 이어지는 이쪽 남쪽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러면은 크림반도가 지금은 그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다리로만 그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 육로를 확보하면 크림반도의 안보도 더 증대되고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을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이 지역을 워낙에 자기네 땅이었던 노보라시아라고 부르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크림반도의 완벽한 인정 그리고 돈바스 지역까지 우리한테 넘기고 너희는 나토 가입하지 말고 예. 정말 놀부심 보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희가 사실은 솔직히 여지껏 보면서 푸틴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 거에 대한 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안함도 좀 있어요. 사실은. 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언론에서는 푸틴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러시아군의 변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푸틴이 이제 사실은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 확장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을 실제로 정강시키고 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냉전 체제 이후에 1991년도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 현재까지 러시아군의 변화를 주기를 쭉 살펴보면은 1991년도부터 1999년도까지는 거의 뭐 사실은 러시아군이 와야 되다시피 했습니다. 사실 봉급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태, 뭐 장비도 거의 뭐 항구의 함성 같은 경우는 묶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됐고요. 1999년도 푸틴이 집권하면서부터 사실은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99년도부터 08년도, 07년도까지가 사실은 1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큰 변화는 없었고 어떤 변화를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여건은 따라주지 않고 사실은
그나마 이제 여건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는 고유가 시대가 사실은 도래한 거죠. 그래서 푸틴이 나름대로 러시아군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이제 경제적인 그 자산들이 쌓이고 시작하는 시점이 2000년대 초, 1999년도부터 2007년까지 기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극적인 변화는 2008년도부터 있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 푸틴에게 굉장히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주문했다고 나오는 쇼이구 국방장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군사력을 서양 군사학자들도 사실은 혁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먼저 정립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한다. 재래식 전력은 필요할 때 즉각 써먹을 수 있는 재래식 전력을 강구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당시에 2008년도에 마카로프 총참모장이 이야기한 거에 의하면 우리는 여단급 부대들이 명령받고 24시간 이내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부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사실은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이제 부대를 사실은 이제 개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러시아는 12개월짜리 징병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병제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계약을 통해서 전문 병사 내지는 이제 직업 군인들을 대신 더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했고 80만 명의 병력 가운데 약 40만 명 정도를 지금 직업군인으로 채운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봉급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거의 막 3배, 4배 이렇게 인상을 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군의 그 간부들의 봉급은 서방 국가들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 러시아 내에서는 평균 임금을 상당히 초월하는 굉장히 좋은 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러시아 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과거에 군관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합동작전을 수행하는 이제 미군처럼 통합정구사령부 형태로 개편한다든가 또 특수전 사령부를 만든다든가 사단 군단 체제를 여단 중심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이제 실제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사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무기 체계도 새로 개량하고 신형 무기 체계도 개발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도 뭐 수십 개 학교를 10여 개 학교를 통합해서 아주 아주 밀도 있게 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금 우크라이나 근처에 있는 흑해함대의 그 훈련 시간대 또 훈련 범위 이런 거를 쭉 추적해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7년, 2008년, 2012년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그 훈련 지역도 넓어지고 시간도 확대됩니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푸틴이 사실은 믿었던 것 중에 하나는 지금 2008년도 조지아, 2012년도 시리아, 또 2014년도 이후의 돈바스 이 지역을 통해서 러시아군의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실전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푸틴이 공세적인 군사 작전을 하게 되는 그런 자신감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이 편성들이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국경 지역,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그 병력을 집중시킬 때 네. 대대전술단이라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 개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도 작년 연말부터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군의 직결 사항을 쭉 보면서 대대전술단이라는 용어가 딱 등장하길래 아 이거 뭐지? 라는 느낌을 사실은 갖고 쭉 추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대전술단은 분쟁 지역 개입에 최적화된 부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러시아 입장에서 중국이나 또는 뭐 미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한다. 이를 위한 부대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돈바스 지역처럼 사실은 이제 일정한 우호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전을 하면은 부대 덩치가 너무 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작게 해보니까 대대급 정도면 되겠다. 그리고 그 대대급의 여러 가지 뭐 장갑차나 전차만으로 가지에는 작전의 효율성이 제한되니까 거기에 포병, 방공 이런 부대들을 넣어서 대대 단위에서 재병 협동 작전을 해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세계적 그 군사사의 발전 흐름에서 보면은 재병 협동 작전은 나폴레옹 시대는 군단이었고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사단. 그다음 2003년도 이라크전 이후에는 여단이 사실은 재병 협동 작전의 중심 제대가 됐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대대에서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대 구조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파격적인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장점은 굉장히 작은 단위에서 재병 협동 작전을 하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효율성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죠. 또 그 지역 내에서 우호 세력이 있는 작전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부담이 뭐 군수 지원에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융통성 있게 빠르게 움직이고 작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이 사실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전을 하다 보면 장비도 고장이 나고 피해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정비하거나 계속 보충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사실은 대대급이다 보니까 없습니다. 미군의 여단급은 그것이 중령이 지휘하는 정비부대, 보급부대를 통틀어서 작전 지속 능력을 확대하는 작전 지속 지원 부대라고 있습니다. 그 부대들은 훨씬 더 부대가 크기 때문에 뭐 정비하는 능력도 뛰어날 것이고 또 수리 부속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대급에는 그런 부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비나 보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러시아가 지금 징병제와 직업군인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대대급에 3분의 1은 직업군인, 3분의 2는 징병입니다. 근데 징병은 12개월 정도의 징병제 국가에서 12개월 정도의 복무기간 가지고는 사실은 충분히 훈련시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투 현장에 가면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사산자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까? 직업군인하고 징병제하고 징병으로 들어온 병사하고 징병이 부담이요? 부담, 정치적인 부담. 정치적인 부담이면 징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이 작전을 수행할 때 병력이 한쪽은 직업군인, 한쪽은 징병이기 때문에 작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군 같은 경우는 전원 직업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원화된 어떤 병력 보충 구조 이런 것들이 작전의 제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결국 모든 부대 구조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초단기에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시점, 그리고 사상자가 거의 안 나는 작전. 요건데 지금 작전에서는 계속해서 그게 나오고 그렇습니까? 있고 네. 엄마 보고 싶다고 막 울고 포로 잡혀서 뭐 이러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렇습니다. 그 이렇게 언론에 이해를 최근에 나온 게 어제 언론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이 말을 공격하라 그랬더니 병사가 아니 그게 민간인인데 못 하겠습니다. 네. 또는 뭐 무전기에 대고 우리 보급 안 되는데 지금 뭐 사흘 동안 그 지금 작전하고 있는데 도대체 보급도 안 되고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이렇게 이제 불평불만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작전에서 결국은 점점 취약점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때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까지 보유한 군사 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 군사적인 대응 능력이 왜 이렇게 약화가 되었을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핵무기와 관련된 사항하고요. 재래식 군사력과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핵무기는 유명한 이제 부다페스트 조약이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는 뭐 지금 뭐 미국, 러시아 다 당사자로 참여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고요. 안보의 위협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거기 때는 문구에는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죠.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형식도 사실은 우리가 양해각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죠.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뭐 170개의 미사일 또 약 1,700개의 핵탄두 이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됐죠. 두 번째는 이제 독립 당시의 군사력은 약 한 전체적으로 병력은 한 80만 명, 전차 6,000대, 장갑차 7,000대, 항공기 2,000대, 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라크 전에 투입된 미국 다국적 군보다 더 많습니다. 이 병력이 결국은 이제 냉전이 붕괴되고 나서 감축은 해야 되는데 감축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일정 부분 감축하는 건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거의 사실은 상당 부분 와해되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것을 불가피하게 이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죠. 사실은 누구나 안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 경제가 굉장히 사실은 냉전 붕괴 이후에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어려운. 그래서 국민 그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하니까 사실은 봉급을 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주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사실은 이제 징병제, 18개월짜리 징병제와 모병제, 직업군인을 모병해서 쓰는 그걸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5만 내지는 뭐 예비군까지 포함하면 3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모병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군인들은 약 한 6만 명 정도.
그 병력만 사실은 돈바스 지역에 투입했던 겁니다. 왜? 징병 인원을 투입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러시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80만 가운데 40만이 직업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6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감축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그 감축되는 과정에서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실해지는 이런 현상이 결국은 초기 작전에서 우크라이나 군이 실질적으로 잘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약 얘기에서 두 가지 정도가 저는 좀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경제, 그리고 협의 이렇게 나왔는데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 인류의 역사상 모든 것으로 봐서 알 수 있고 평화, 힘이 없는 상태에서 협의에 의한 평화는 그 어떤 국가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평화를 가질 수 없는 조건으로 무방비 상태로 산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좀 드는데 이 서방 국가들이 도와줄 것처럼 하면서 결국은 이 군사 지원은 전혀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군사 지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했던 나토나 미군의 직접적인 파병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예측 가능했던 일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파병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나토의 입장에서도 현재 우크라이나가 나토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분쟁에 나토군을 파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공하거나 또 무기를 구입할 수 있는 뭐 금액을 금전적 그 도움을 주거나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나 뭐 영국이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하고 있고 뭐 체코가 뭐 그 총기류와 실탄을 제공한다고 했고 미국도 지금 거대한 금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걸로 얘기하자면 작년 이자로 거의 이제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걸 이미 주었는데 여기다 추가적으로 3억 5천만 달러를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하기로 했고 이런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뭐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탄약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인의 시선으로 그냥 말씀드리자면 네. 이렇게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탁 넘어져서 피가 탁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병원에 갈 수 있게 내가 1,000만 원을 여기다가 내려놓을 테니까 너가 병원을 가렴. 약간 이런 느낌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압박일까요? 나토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나토의 방금 말씀드리면서 우크라이나 냉전 체제 이후의 전투 능력의 그 감소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나토도 똑같습니다. 나토도 1991년도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나토의 모든 국가들이 군사력을 감축하기 시작했고 질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점이 2014년도 크림반도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을 사례로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이 냉전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도에 GDP 대비 2.4%를 국방비에 투입했습니다. 2.4%. 지금 미국이 3.7%에서 4% 정도 차이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투입했죠. 그것이 2010년도쯤 오면 얼마 떨어지냐면 0.8%까지 1%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은 얼마 정도 수준이냐? 1.4%입니다. 그래서 크림반도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당시에 독일 언론에서 이제 독일군의 대비 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전체 장비, 뭐 레오파드 전차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다 따져봤더니 출동 가능한 장비가 40%도 안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당시에 미국이 우리는 3.7% 이상의 GDP 대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유럽은 최소한 2%라도 써야 된다라고 사실은 트럼프가 막 나토를 탈퇴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면서 사실은 이야기했죠, 사실은. 근데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독일이 제일 먼저 2% GDP 대비 2%를 국방비에 투입하겠다 재군비를 선언했습니다. 아마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실은 그것을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군사력은 결국 하루아침에 돈을 투입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죠. 당분간은 나토의 작전 수행 능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고 그 공백을 결국은 미국이 메꿀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간단한 교훈을 하나 얻자면은 위협은
위협의 본질은 의도에 있지 않습니다. 위협의 본질은 적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냉전 체제 이후에 그 러시아의 선인만 너무 믿은 것이 아니냐. 사실은 푸틴이 집권했던 1999년도 이후에 러시아군의 동향과 그런 군사력 건설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어도 그때 서서히 시작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니냐. 결국은 우리는 항상 위협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의도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시해야 될 것은 의도는 변하기 때문에 선인은 얼마든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능력에 집중해야 됩니다. 적의 능력에. 그것이 안보의 기본입니다. 선인은 내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그렇습니다. 적의 선의를 기다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림반도 얘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하셨지만 크림반도는 약간 작전에 의한 승리, 정치에 의한 승리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전에 조지아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게 훨씬 더 가깝다. 이거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2008년에 러시아하고 조지아 간의 전쟁이 있었죠. 네.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 전쟁의 발단은 이제 남오세치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남오세치아가 조지아로부터 분리 독립하겠다고 함으로써 이제 남오세치아군과 측과 조지아가 이제 전쟁을 했고 러시아는 이제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하고 똑같네요. 예, 살짝 다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오늘? 예, 일단 러시아는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자기네가 지킨다고 들어간 거잖아요. 평화유지군으로 들어간 러시아를 조지아가 군이 이제 먼저 공격을 함으로써 전쟁이 이제 확대돼서 이제 조지아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뭐 파죽지세로 공격을 했고 남오세치아 지역뿐 아니라 그 아파지아 있는 그 흑해 연안의 지역에서도 영토를 점령했고 또한 그 조지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고리라는 곳과 그 항구에 있는 이제 포티 군항이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함락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조지아 정부가 항복을 해서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을 끝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공통점이라면은 이제 푸틴의 의도는 공통점이었습니다. 네. 뭐냐면 속전속결하겠다. 조지아 전쟁이 5일 만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나 조지아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속전속결하겠다. 이건 아마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관점에서.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이미 차이가 많이 생겨버렸죠. 그렇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지아는 사실은 그 당시에 먼저 포격을 해서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뭐 10여 명이 전사하고 30여 명이 다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전면적인 침략 전쟁이죠. 이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 푸틴이 잠깐 고려사항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병력과 영토 규모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지아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우크라이나의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영토고 두 번째는 이제 병력 규모를 조지아에 투입한 병력은 러시아가 7만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병력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15만 정도, 많이 보면 20만 가까이 보지 않습니까? 한 2배 정도 투입한 거죠. 영토 넓이는 9배인데 병력은 2배 투입했으니까 어떻습니까? 병력 밀도는 많이 늘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대도시 중심으로 러시아군도 작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이 이제 조지아에서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한 세대만 지나도 평화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고 교육관도 너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당시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너희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작은데도 강한 줄 아니? 이스라엘은 전쟁이 났을 때 전 세계에 있는 국민들이 나 우리나라를 지키러 돌아갈 거야. 정말 그렇게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자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굉장히 지금 눈물겨운 전투를 잘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우리가 군사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요.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왜냐하면 왜 가정을 하느냐 하면은 적에 대한 첩보를 다 알면 좋겠죠. 적에 대한 심리라든가 이런 걸 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미래에 해당 그 공격에 들어가는 대상 국가의 국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항상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푸틴은 이렇게 가정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면 공격을 개시하면은 젤렌스키를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부는 심리적으로 와야 될 것이다. 조직적인 어떤 저항 의지나 이런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작전하면 작전을 종기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국민들의 저항 의지는 매우 약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했는데 가정이 틀려버린 거죠. 작전 계획에서 가정이 틀리면 예비 계획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는 예비 계획으로 전환할 예비 계획을 만들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대도시를 만약에 공격하게 되면은 러시아는 굉장히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병력을 삼킨다 그러고 거기에 대도시를 공격함에 있어서 많은 병력이 투입될 수밖에 없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징집병과 지역군이 섞여서 시가이 작전을 수행하다 보면은 사상자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이 작전은 공자한테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러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사상자 발생이 푸틴한테 바로 정치적 부담으로 오는 거죠. 러시아가 아무리 그 권위주의적인 국가라 하지만 사실은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반면에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크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어정쩡하게 종전 협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러시아는 얻는 것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러시아의 어떤 국가 권위라든가 또 그 역시 푸틴의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딜레마적인 상황임에도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군사적으로 일단은 가용한 자산이 있으니 공세적으로 일단 도시 지역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식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헤르손이 함락됐다는 언론 보도가 일부 있었고요. 하르키우도 지금 뭐 시가전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결국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을 러시아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현재 상황의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전쟁이 시작이 되면 그 나라와 협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네. 폴란드에서 하자, 뭐 벨라루스에서 하자. 아 우리는 거기 싫다. 굉장히 신경전이 치밀했거든요. 이 장소가 중요합니까?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러시아 측이 제시한 곳이 이제 벨라루스의 민스크잖아요. 근데 이제 벨라루스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도록 영토를 제공했고 또한 같이 러시아군과 벨라루스군이 합동 군사훈련도 했고 지금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벨라루스군이 투입된다는 뭐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민스크가 적절한 곳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 벨라루스 민스크 지역이 우크라이나에게 중립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이 협상 과정에서 혹시나 협상단의 안전이 위협받을까 봐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담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의 이제 국경지대 이제 조그만 고메리라는 곳에서 회담을 했고요. 두 번째 회담은 이제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에 해당하는 곳에서 아마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차 때도 거의 내용을 비밀로 다 했고요. 네. 그리고 2차 때 내용도 아마도 비밀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떤 내용이 오갈까요? 예. 그 워낙에 이제 협상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보자면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너무 당연히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종전, 러시아군의 이제 즉각적인 철수를 원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갔다가 철수하려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자국이 생각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이제 감당할 수 없거나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또 늘 얘기했던 그 문제일 것이고 또 하나 그 러시아 대표단이 인터뷰하는 데서 살짝 이렇게 언급이 지나가면서 나왔는데 크림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림 반도에 이제 러시아로 영구 귀속을 승인해라 하는 것들이 요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푸틴의 노림수 목표 3가지. 네. 크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남쪽 분지를 넘겨라. 그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나토 가입하지 말아라. 네. 그런데 이제 크림에 대해서는 논의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남쪽 지역은 아직 장악을 안 한 상태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거를 넘겨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군사 상황이 바뀌면 러시아의 그 요구는 점점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까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굉장히 그 강렬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러시아군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일부에서는 이제 평화적인 어떤 협상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조금 암울하게 러시아가 끝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 드리면서도 제 예측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러시아 군이 지금 아직까지는 푸틴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도 at any cost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떠한 비용과 희생을 치르고도 뭐 도시를 함락하라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들어간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지금 이 전쟁에 하나의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토나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영구히 밀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전쟁을 밀어붙일 걸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의 저항 의지가 사실은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결국은 푸틴이 자기의 목표를 어디로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과 또 자신이 가진 군사 자산의 어떤 장단점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의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일부 조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좀 더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푸틴 나름대로의 굉장히 원대한 목표, 뭐 러시아 제국의 부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은 더 무리한 이제 군사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 전쟁을 처음에 시작하기는 쉬우나 끝낼 때는 어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전쟁을 시작할 때 정확한 목표를 선정하는 게 정확한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 네. 내가 어떤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최종 상태를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황이 불가피하게 바뀌었을 경우는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이제 유럽 언론들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뛰어넘는 더 원대한 목표가 있는 것 같다. 다음 목표는 발틱이다. 그 발틱에 대한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런 지역들 그래서 지금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중립을 포기하고 지금 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들이나 유럽의 그 국민들은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피부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푸틴이 결국은 이 전쟁을 어떤 상태에서 종결하겠다. 그것을 잘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전쟁의 향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굉장히 원대하고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면은 굉장히 유럽 전체가 또는 인류 전체가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조정한다면은 보다 덜 희생을 치르고 이것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럼 가장 정말로 희생을 적게 효과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는 푸틴을 어떻게 암살.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도에서는 계속 푸틴 한 사람을 얘기하고 푸틴의 뭐 비합리성 내지는 정신 상태가 지금 온전한 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요 푸틴 팀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팀을 일하기 때문에 지금 뭐 라브로프 외무장관, 쇼이구 국방장관, 뭐 게라시모프 참모총장 위시에서 상당히 일군의 팀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 러시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푸틴 한 명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바뀌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는요 푸틴이 사망을 하게 된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러시아 내부가 또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뭐 또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즉 우리는 지금 푸틴은 그럭저럭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누가 그 권력을 대신 잡게 될지도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고 또
푸틴은 대신에 권력을 잡을 만한 그러한 야권 인사가 없습니다. 왜냐면 거의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나발리 케이스도 보다시피 뭐 감옥에 쳐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푸틴 유고시에 누가 그거를 대신 권력을 장악해서 러시아 전체를 통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전도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가장 걱정인 게 뭐냐면 그 레닌그라드에서도 그랬지만 네, 맞습니다. 내 집과 내 땅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의지는요 상상 외로 강합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민중들이 그렇거든요. 이걸 힘으로 누르려고 하면 뭐 상상하기도 싫은데요. 예, 그래서 저도 요즘 잠이 안 옵니다. 굉장히 암울한데 러시아가 과거에 체첸전이 있었을 때 체첸 반군들이 계속 저항을 했을 때요. 2차 체첸전 때 민간인에 대해서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첸인 죽었다고 그러니까 일반 민간인만 한 2만 5천 명 공식 집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혹시라도 러시아 계속 간다면 저희가 정말 보지 못한 끔찍한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체첸은 러시아의 수족이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전 세계는 냉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의 위협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양측이 대화와 또 협상을 좀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강 건너 불구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주변국들, 우리 아시아에도 그 영향이 끼치고 있고요. 우리도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언제든 이런 일은 반복됩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해서 전쟁을 연구한다는 것 말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로 가슴속에 새겨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